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3회 모의고사 해설 같이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 끊임없이 문제 풀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다 공부가 됐고 알아들은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 모든 실수를 다 검색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오류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제가 드린 하프 모의사 풀면서 그나마 하프가 아니죠, 이제 20개죠. 20개 풀면서 그나마 거기에서 틀린 것들을 계속 보충해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미리미리 나중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통째로는 다 반복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틀린 거 챙기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챙기고 이런 식으로 메꿔 나가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다원주의라고 문제를 냈고 옳은 거라고 했는데 다원주의는 외부주도형 이렇게 정답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초 문제죠. 어떤 분들은 다원주의랑 외부주도형이랑 뭔 상관이었지? 이게 안 떠오르면은 또 다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정책 의제 설정 유형에서도 외부 주도형은 다원주의랑 연결되어 있다. 다원주의는 외부 주도형에 따른 의제 설정 안 돼. 이렇게 양쪽에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동원형 나오면 틀린다, 내부 접근형 나오면 틀린다, 외부 주도형만 맞다.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혹시 못 골라내신 분들은 문제 풀면서 저거 있었는데도 내가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도 틀리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메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엘리트는 사회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게 다원주의죠. 엘리트는 아무 힘이 없는 게 다원주의예요. 사회가 요구하면은 엘리트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대로 들어준다. 근데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고 엘리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엘리트들, 특히 이 권력 모형에서 엘리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는 소리죠. 사회의 요구하는 거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엘리트론. 4번, 다원주의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이익 집단이 주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고 경쟁하는 모형입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 집단이든 다 주도하는 집단 없습니다. 2번, 자,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 간 경쟁하는데, 그리고 다원주의에서는 정부 혹은 관료는 소극적 역할만 하는데, 반대로 왜 그렇게 경쟁하고 있느냐,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익 집단 간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조합주의예요. 이익 집단 간 협력 강조하면서 누구의 역할을 통해? 정부나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원주의하고 조합주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의사결정론. 자, 무의사결정론 시험에 엄청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일단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논쟁 중에서 엘리트론 쪽이에요. 달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엘리트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엘리트론과 구분하기 위해 신엘리트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신다원론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됩니다. 신엘리트론입니다. 무의사결정은 뭐냐? 엘리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대요.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안 들어주는 거, 무의사결정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대요. 엘리트들은 자신의 사익에 대한 도전이 공식적 정책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는 행동을 한다. 그게 무의사결정이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 될 수 있는 포인트 여기죠. 엘리트는 막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이익이 침해받을까봐 일부러 억압하는 거예요. 자, 억압하는 방식 이런 거 있죠.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 이게 엘리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구죠.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고 은폐시키고 등등 무의사결정의 수단들은 안 들어주는 원리 혹은 들어주는 척하다가 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맞죠. 그래서 수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4번, 자, 우리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인데 무의사결정은
세 가지 단계에서 전부 다 나타난다고 배웠어요. 선생님, 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타나나요? 그런 건 이제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셋 다 나타난다 결론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결정, 집행 배워갈 거잖아요. 배우면서 결정하면서 빼버릴 수 있겠네. 집행하면서 빼버릴 수 있겠네. 다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암기.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 그쵸? 자, 무의사결정론과 정책 네트워크.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론들이에요. 적절한 거.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규칙 다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경계 존재한다, 규칙 존재한다. 결론 외워주시고.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죠. 정책 공동체보다 폐쇄적으로 상호이익이 아니죠.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가 가장 개방성이 높아요. 이 순서 하, 정, 이에서 하 쪽이 가장 폐쇄적, 이 쪽이 가장 개방적. 이슈 네트워크는 문제망이죠. 3번 하위 정보 모형의 주된 참여자는 이거 세 마리 외워야죠. 의회 상임위원회, 관료 조직, 이익 집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틀린 거 잘 찾아내셨죠?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의 권력 게임은 대체로 네거티브 썸, 그리고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의 권력 게임은 포지티브 썸. 결론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면서 존재한다를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꾸는구나. 문제망이랑 정책 공동체 누가 더 폐쇄적이냐 이런 거 내는구나. 그 결론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암기하고 처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면서 교과서 찾아보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 때는 결론이 중요하다. 4번 다음에 정책 사례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 일단 1, 2, 3종 오류 물어보고요. 이렇게 사례를 주어주면은 그냥 3종 오류예요. 사례 문제는 3종 오류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읽어보시면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정작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문제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이러면 3종 오류죠? 여기까지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우리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거쳐서 정부의제로 채택되는데 이 공중의제 이게 좀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이참에 정리합니다. 틀리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선생님 제가 헷갈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문제 푸니까 틀리네요. 이걸로 보충하시는 겁니다.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 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중의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전형적인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서야 된다고 합의를 본 거지 아직 나선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나서면 뭐가 된다? 정부의제가 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 해결하기로 정했다. 이러면 정부의제예요. 공중의제는 나서야 된다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뭐겠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을 때 가장 높아요. 그 전 단계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도 정부의제가 됩니다. 정부의제. 그다음에 디귿.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란 정도.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가 아니라 해결할지 말지.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이러면 사회적 이슈죠. 그래서 기억만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인데요. 우리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과 관련해서 비교되는 포인트 정리했었잖아요. 자, 외부 주도형에서 그 정부 의제화 단계, 죄송합니다. 공중 의제화 단계, 외부 주도형에서는 어디에 있다? 정부 의제 채택 앞에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동원형은 정부 의제 채택하고 공중 의제화 과정이 나중에 있다. 내부 접근형은 아예 없다. 2번 보시면 외부 주도형은 정부 의제화한 후 구체적인 결정을 하면서 공중 의제화, 이거는 동원형이죠. 얘가 최고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이런 배경 같은 거 체크해 보세요. 배경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외부 주도형은 외부에 있는 이익 집단이 발달해야죠. 뭐 시민사회도 성숙해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정부가 외부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외부 주도형하고 다원주의하고 엮여서 나오는 거고요. 4번 동원형은 시민사회 쪽은 힘이 없어요. 대신에 정부가 힘이 있어요.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 여기엔 없지만 내부 접근형은 권력이 불평등해서 한 집단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내부 접근형. 그다음에 공중의제화 전략, 동원형은 정부 PR, 공공 PR, 행정 PR 이런 걸 통해서 공중의제화하고요. 외부 주도형은 상징이나 매스미디어 활용한다. 그거 각각 암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정책 분석인데요. 정책 분석.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얘는 합리적 접근이다. 정치적 접근 아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모형 아니에요. 정책 분석가가 혼자서 가장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최선의 정책 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여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여기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단어하고 정치적 접근이라는 단어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정치적 접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체제 분석 쪽하고 협의의 정책 분석 쪽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정책 분석인데 체제 분석이 쭉 오다가 정책 분석으로 갈라질 때 이 정책 분석 쪽은 단순히 그냥 비용, 편익,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논아주는 게 합리적인가 여기까지 분석을 하죠. 그게 바로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배하는 게 더 잘 분배하는 것인가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정책 분석 쪽은 체제 분석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체제 분석과 달리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중요시하고요.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데 정치적 합리성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출제 포인트죠. 체제 분석하고 비교하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잘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8번 정책 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들. 첫 번째 단계죠.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화하는 기법들인데 얘네들은 키워드가 나온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한 키워드 골라내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분류 분석, 구성요소 식별하고요.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구성요소 분류한다. 그 정도만 배웠어요. 여기서는 뭐 틀린 거 딱히 못 찾겠고 유추 분석인데 계층 나눠서 상호 비교.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틀린 것 같죠? 유추 분석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 문제도 정의하는 거잖아요. 유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계층 분석이 되겠죠? 가정 분석은 여러 가정들을 평가함으로써 더 가능성 높은 가정들로 통합해 가는 거. 경계 분석은 문제의 위치, 범위, 경계죠, 경계, 위치, 범위 추적해 가는 거. 그 다음에 9번 던이라는 학자가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을 위해, 결과 예측을 위해 세 가지 기법들을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딱 보자마자 어떤 예측 기법으로 들어가는가. 요거 뭐 연장적인지 이론적인지 직관적인지 요걸 많이 내죠. 자, 직관적 예측 기법을 골라보래요. 직관적은 혼자만 주관적인 거고요. 우리 델파의 기법,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 분석,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이죠. 결과 예측 기법 할 때.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점점 또렷하게 뭐는 직관적, 뭐는 연장적 이렇게 외워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을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도 상관 분석, 얘는 이론적 예측이구나. 선형 경향 추정, 시계열 분석, 얘네 둘 다 연장적 예측이구나.
보자마자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반복해서 정답 외우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방심하고 있다가 아 이거 뭐였더라 하게 되면은 괜히 시험장에서 발목 잡죠. 그래서 잘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관적 예측 기법이 시험 문제는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델파이 기법이 있고 정책 델파이가 있어요. 그냥 델파이를 냈을 때 출제 포인트가 따로 있고 정책 델파이를 냈을 때 출제 포인트가 따로 있죠. 정책 델파이를 내게 되면은 그냥 델파이하고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그냥 델파이는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요구되는데 정책 델파이는 모든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면 토론하죠. 익명성이 초기에만 보장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실제 정책 집행 시에 예상되는 갈등을 예측하기 위해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싸움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냥 델파이는 이런 거 없어요. 전문가들의 중위값, 평균 의견을 종합하는데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4번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아예 달라요.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가 위주가 되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한다. 브레인스토밍의 더 창의적인 대안들을 모으기 위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디어 내는데 제한이 없어요. 뭔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에 제한을 걸면 틀린 선지예요.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어서 조금 바꿔도 상관없어요. 제한하면 돼요. 편승도 적극 유도하는 회의 방식이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편승 기법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낸 적이 있는데요. 편승 기법도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들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정답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그냥 풀어요. 얘도 사실은 5초 문제예요.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 수익률의 정의를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거,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드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했다면 5초죠, 5초. 자, 나머지들도 한 번 더 답을 외워봅니다. 이런 거 이제 바꿔도 되겠죠? 내부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대안인데 작을수록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클수록.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 편익 비용 분석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기회비용 사용한다고 그랬고 매몰 비용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또 결론 외워주시고, 편익과 비용의 추정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사업 대안 채택 여부도 달라지죠. 우리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배웠죠? 어떤 사업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클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요거 내는 거죠. 클 때. 자, 내부 수익률이 뭐 사회적 할인율, 시장 이자율, 시중금리 다 마찬가지예요. 할인율 대신 쓸 수 있는 것보다 크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거고 작으면은 없는 거고, 결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고마운 문제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문제를 응용한 건지 바로 아실 텐데요. 조금 문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성남시를 선정했다. 언제 성남시가 선정되느냐. 보시면 순현재가치법은 그냥 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일 시점으로 환산이 되어 있거든요. 뺐다 10, 뺐다 8, 뺐다 1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순현재가치법에 의할 때 바로 성남시가 선택이 되네요. 그러면 답이 두 개일 리 없으니까 그냥 1번이에요, 답은. 됐죠? 이제 연습만 해보시면은 비용 편익, 자, 이게 정확히는 편익 비용 비율법인데 뭐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비율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헷갈릴까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C분의 B, C분의 B. 그래서 50분의 60 하면 1.2, 10분의 18 하면 1.8, 30분의 45 하면 1.5. 두 번째 걸로 하게 되면 얘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번, 2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못 구해요. 자본의 회수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결국 1번, 2번 비교하는 문제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13번. 다음은 정책 분석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 기법. 얘는 이름에 그 기법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이름과 키워드 그것만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패러미터. 이 패러미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도는 패러미터. 민감도는 패러미터. 그다음에 상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패러미터는 좀 구체적인 변수라면 상황은 좀 더 큰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 자, 상황 분석은 상황 혹은 조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패러미터라고 안 하고요. 조건을 바꾸면서 우선순위 변화를 본다. 2번. 분기점 분석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다? 최악의 상황? 보수적 판단. 이름에 있죠? 보수적이다. 가장 보수적인 게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고요. 분기점 분석은 불확실성이 있어도 그래도 요것만 넘으면 돼. 그러니까 요것만 넘으면 되니까 이런 대안보다는 요런 대안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악조건 가중은 이름에 그대로 있죠?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악조건을 가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대안이다. 그러면 채택한다는 거죠? 악조건 가중,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한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거 안 내고 딱 구분할 줄 아니 그 정도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모형들이기 때문에 이름 그리고 이름에서 키워드 유추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본다. 그 다음에 14번 우리 의사결정 모형들 이쪽은 아마 다 맞추셨을 텐데요. 만약에 의사결정 모형에서 많이 틀린다 그런 분들이 좀 드물긴 한데 혹시 의사결정 모형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면은 각 의사결정 모형별로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리고 뭐랑 비교해서 출제한지가 있어요. 그 비교 포인트를 그 기출문제 유제로 잘 확인을 해보세요.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 OX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같이 풀고 계시는 분들도 문제 풀다 보면은 내는 게 뻔하다는 게 금방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제로 극복해야 돼요. 뭐 이해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뻔합니다. 합리 모형이면 점중 모형이나 만족 모형 이런 것들이 주로 틀린 선지로 들어와요. 자, 일단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근데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금방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합리 모형만 모든 대안 탐색. 그다음에 2번. 실제로 문제를 다룬 행정조직 과정이나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에 대한 고려? 없다. 합리 모형은 그냥 최선에 대한 찾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용에만 초점을 둔다라고도 합니다. 3번. 정책 결정은 문제인지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 예측 및 평가, 최적 대안의 선택 이런 순서로 우리가 배웠죠? 합리적 정책 결정의 단계고요. 4번.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안 탐색도 가능하다는 거고 객관적인 최선에 대한 선택도 가능하다는 건데 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죠. 어떻게 인간 합리성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현실성 혹은 좀 용어를 바꾸면은 실제 의사결정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 떨어진다. 현실성 떨어진다. 실제 의사결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요런 스타일로 냈을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보면서 일단 어떤 정책 모형인지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정책 모형들은 시그니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지적 능력의 한계 얘는 제한된 합리성 말하는 거죠. 지적 능력의 한계 제한된 합리성 얘는 합리 모형 빼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가지고는 바로 찾을 수는 없고 다원주의다. 오늘 다원주의 여러 번 나오죠. 점증 모형이 다원주의와 어울린다. 기억나시나요? 점증 모형, 다원주의, 점증 모형, 다원주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는 모형이잖아요. 다원주의랑 어울리죠? 배운 겁니다. 안 배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은 점증 모형인 거 바로 도출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바로 도출이 될 정도로. 다른 데는 다원주의라고 안 써요. 게다가 정치적 합리성, 마찬가지죠? 정치적 합리성은 아까 정책 분석에서 쓰는 정치적 합리성하고 조금 달라요. 하여간 똑같이 써놓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용어를 좀 그렇게 씁니다. 점증 모형에서 말하는 정치적 합리성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실제 참여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정책 분석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요. 좀 주의 깊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점증 모형, 참여자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합리성이다. 자, 그러면 점증 모형인 걸 찾았으니까 이 중에서 점증 모형과 관련된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점증 모형은 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쇄신적인 정책 결정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1번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번. 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죠. 실제로 참여자들이 조정을 거치면서 목표 수단이 조절됩니다. 여기가 이제 또 맞는 거예요. 4번.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별로 안 바뀌니까.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점증 모형에서 보수적인 결정, 그리고 그걸 또 비판받는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건 모든 대안 탐색하고 모든 대안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비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어떤 모형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가? 자, 의사결정 모형은 힌트를 주고 방금처럼 어떤 모형인지 도출하고 OX도 내고 그냥 어떤 모형인지 골라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시그니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본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명확하긴 해요. 타협보는 모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책 결정자들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표준 운영 절차. 표준 운영 절차. 자, 그러면 사실 이게 힌트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표준 운영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표준 운영 절차.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로 배웠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앨리스 모형 2, 조직과정 모형. 같이 낼 리가 없겠죠. 회사 모형이랑 같은 모형이니까. 그래서 회사 모형 하나 있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모형이구나. 그러면 관련 집단이 타협 본다. 얘는 갈등의 준해결이겠네. 갈등의 준해결이겠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나로 그냥 바로 찾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요런 서술이 갈등의 준해결이구나.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너무 결정적이라서 일부러 맨 마지막에 넣는데요. 의사결정 주체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이다. 이거면 끝났죠. 회사 모형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 하위 조직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다 챙기셨죠? 회사 모형 시그니처들. 그 다음에 17번.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족 모형은 정책 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여기 틀린 거 없고요. 혼합탐사, 혼합주사 모형은 그냥 혼합 모형이에요. 세부적 결정, 근본적 결정 나누잖아요. 우리 출제 패턴 봤었죠? 근본적은 합리 모형으로 시작하지만 계략적으로 결과 예측. 세부 모형은 점증 모형으로 시작하지만 대안 탐색은, 대안에 대한 분석은 심층적, 구체적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세부적 결정 나왔어요.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는지 나온 거예요.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한정적 고려, 점증 모형으로 시작해요. 대신에 몇 개 안 되는 대안이니까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얘는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패턴이 원체 뚜렷하고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결국 패턴이 있고 기출문제 똑같이 매번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대비해 두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시험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 시험 그렇게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답 딱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고 2개 매칭시키는 게 있다. 잘못 매칭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런 부분들 준비하시는 거예요. 혼합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죠. 최종 모형은 초합리적인 요소 나와야죠. 직관적 판단 등 초합리적인 요소도 중요시해요. 직관적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양적 분석이 아니라 질적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맞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이다. 괜찮죠? 조직화된 혼란 상태. 그다음에 여기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문해, 참기 여기도 괜찮고 내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여기도 괜찮고 제가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데가 다 출제 포인트죠? 괜찮죠?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한다. 그럴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쓰레기통 모형에 관련해서 틀린 거 전혀 없네요. 자, 18번 보시면 앨리슨 모형인데요. 앨리슨 모형은 세 가지를 이제 짝을 잘못 지어가지고 문제 많이 만들죠? 자, 하나씩 찾아보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의사결정 주체는 독립적인 개별 행위자이다. 틀렸죠. 독립적인 개별 행위자가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관료정치 모형이죠. 힘이 있는 좀 높으신 관료들이 서로 자기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모형. 관료정치 모형이고요. 이들, 개별적인 행위자들은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요. 다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정치 모형에서 권력의 소재는 조직의 하위단위. 자, 관료정치 모형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을 벌이든 말든 하죠. 하위단위는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 조직과정 모형. 그 다음에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한다. 어떤 조직을 잘 조직화된 유기체. 이 표현을 이렇게 보는 모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 자, 정부 혹은 조직이 한 사람처럼 머리가 시키면은 다 손발이 그대로 따라준다는 거예요. 잘 조직화된 유기체, 합리적 행위자 모형. 4번이 맞겠네요. 관리정치 모형에서는 이 독립적인 행위자들이 정치적 게임을 벌여요. 그게 정치적 타협, 흥정, 권력작용,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9번.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름이죠. 나카무라와 스모루드. 하여간 이론도 어렵고. 자, 정책집행 유형, 고지협제간 5가지를 주장했는데 우리 구분한 연습을 수업 시간에 엄청 해봤어요. 재량적 실험형을 찾아보래요. 우리가 풀었던 패턴에서는 재량적 실험형 하면 집행자가 목표의 구체화부터 담당한다. 그게 엄청난 힌트였고, 그다음 그 이유, 결정자가 잘 몰라.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정보기술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한다. 그 2가지가 결정적인 힌트였어요. 여기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3번에 결정자가 정책 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정책 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이런 표현이 재량적 실험에서 엄청난 힌트죠.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목표의 구체화부터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위임하는가 그거는 제가 일부러 뺐어요. 둘 중에 제가 하나만 드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위임하는가는 뺐는데 결정자가 정책 결정 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들어준 거죠. 자, 3번 골라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서라도 풀어야죠. 가봅니다. 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결정자가 목표를 다 설정했으면 재량적 실험형은 아니에요. 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하네요. 그러면 지시적 위임가요. 1번, 2번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건데요. 결정자와 집행자는 정책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려고 협상을 벌이겠죠. 여기가 협상형이고요. 2개의 차이점 한번 잘 살펴보세요. 4번. 집행가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결정자는 아무것도 안 하네. 집행자가 다 하네. 이러면 관료적 기업가요. 그러니까 지워서 이게 가장 비슷하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 챙기셨죠?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쉽죠? 문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중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정책 집행 영향 요인인데 그 중에서 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게 조직화와 규모의 정도, 수혜 집단, 희생 집단, 조직화,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자, 정리만 하면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수혜 집단, 희생 집단보다 조직화가 강하대요. 조직화가 한쪽이 강하면은 그냥 그쪽 따라가요. 수혜 집단이 조직화가 강하면 찬성하는 집단이니까 정책 집행 용이하죠. 2번, 둘 다 조직화 정도가 미약하다. 둘 다 미약한 케이스는 찬성 집단도 없지만 반대 집단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정책 집행이 용이하다. 규모 볼 것도 없이 용이하다. 이거 연습했던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시면 대상 집단의 범위가 좁고 활동이 적을수록 하여간 그 정책 집행 현장에서 집행 대상들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집행하기 좋죠. 뭔가 참여자도 많고 회의도 많고 의사결정점도 많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맞고, 그 다음에 분경보제, 우리 분배 정책 쪽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고 재분배 정책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죠? 분배보다 재분배가 정책 집행에 대한 갈등과 반대가 강하다. 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경보제 이것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책이론 쪽 우리 20문제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이 딱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한다? 또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겠죠. 틀린 것과 관련된 거 보면 되니까 한 20분? 20분 정도 투자해서 또 메꾸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통째로 반복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라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거 챙기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도도 쭉쭉 빼면서 진도와 반복 두 가지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 뭐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조화가 되어야 행정학 진도 나가면서 다음 커리도 가고 반복도 하고 다른 과목 공부 시간도 확보하고 뭐 행정학 150점 안 주니까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계속 강의 들으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대로 하세요 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제대로 된 수험 전문가, 마치 행정학 문제를 기출문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본 강의 시간에 진도 열심히 나가고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4회차 때 해설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